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제 6강 후생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인 공평성, 에쿼티란 무엇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 저울이 양쪽에 딱 맞아 있는 것처럼 이것을 공평, 에쿼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영어로 보면은 a situation in which everyone is treated fairly and equally. equally라고 하는 건 평등하게, 똑같게 란 뜻이죠. 똑같게. 근데 fairly,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fairness 또는 공평성, equity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 개념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교과서들을 찾아보시면 이 안에는 equality라고 하는 표현, 즉 n분의 1.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5명이 모여서 10만원어치를 먹었다. n분의 1 하면 2만원씩 내는 거죠. 평등하다 이렇게 하죠. 이걸 equality라고 합니다. 그것이 근데 진짜 평등이냐? 그건 형식적 평등인 거죠. 그 안에 어떤 친구는 10만원 먹을 때 나는 5천원어치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3만원어치 먹었어. 그런데도 n빵 하자. 이게 진짜 평등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를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이 평등성, equality라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공평하다는 개념 안에는 권리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그것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공평한 사회다.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의 개념, 권리의 개념도 공평성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fairness, 공정성의 개념. 이것을 다른 말로는 justice, 정의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약속과 규칙에 따른 분배면서 우리 이성 안에 있는 올바름, 이런 것들도 포함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공평성, 공정성을 저는 쉽게 설명할 때 이 표현을 꼭 씁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공평한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 이것도 공평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격의 기준이 능력이냐,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공평한 거다.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공평이다. 또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공평이다. 여기서 보듯이 이 공평성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다양하고 이 개념들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 파레토 효율성은 명확합니다. 누구에게도 손해를 가하지 않고서는 나의 이익이 증가할 수 없는 상태, 명확하게 표현되고,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량이 결정되는 그 상태의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효율성하고 비교해 볼 때는 공평성의 개념은 상당히 어떻다? 모호하고 좀 주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을 가지냐에 따라서 공평성의 개념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퀄러티와 에쿼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왼쪽의 이퀄러티는 밑에 이 깔판을 모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사과를 하나씩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춰주려면 두 번째 사람한테 한 칸, 세 번째 사람한테 또 한 칸, 세 칸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목적, 인간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에쿼티라고 하고요. 이게 정의란 개념이에요. 공정성이란 개념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두 하나씩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퀄러티, 형식적 평등, n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인간이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평등성의 개념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란 개념, a right is a freedom to act or refrain from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행사되는 것이 공평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개념상에 아까 이야기한 fairness라고 하는 것은 impartial,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페어니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이 저울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개념으로서 받을 만한 자격, deserve, you deserve, 너는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개념 정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은 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측정할 수 있는데, 공평성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니계수라든가 뭐 이런 로렌츠 곡선이라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평성이라는 개념을 그나마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 집에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중3,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자식으로서는 같으니까 밥을 줄 때도 자식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모두 밥을 줘야 돼요. 그러나 중3,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배포가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밥의 양은 다르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으로서 같은 점은 같게 맞춰줘야 되고 다른 것은 또 다르게 해주는 것이 정의고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평과 justice와 equity라는 개념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그러면 이 앞에서 다룬 효율성 efficiency와 equity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실제 사회 현상에서 보면은 우리 행정학이라든가 정책학,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그 equity와 efficiency는 서로 트레이드업, 상충하는 관계에 돼. 무슨 얘기냐면 효율성을 선택하면 형평성이, 즉 공평성이 손해를 보게 되고, 공평성을 높이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프리마켓,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efficiency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경제, 공산주의 경제와 같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계획경제에서는 equity. 문제는 평등한 건 좋은데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를 볼 때 기본적으로는 상충하는 관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언론에서는 성장이냐 분배냐, 분배를 서로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분배, 부익부, 빈익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사실은 이 소득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시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즉 분배의 노력들이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근로 의욕을 일으켜서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도 갈 수 있다. 이 개념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 또는 투자로서의 복지의 개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실제 이 시장 속에서는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득을 더 많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가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다 그 사람들의 그 알바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 최저임금 오름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정부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또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굉장히 좀 나이브하다, 천진난만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따지는 철저하게 냉철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할 때는 이런 빈부 격차를 줄여주는 이 분배가 성장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정부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능력 있게 행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북부 유럽의 국가들은 상당히 분배를 강조하면서도 성장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생산적 복지지 실제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서 보상의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FTA도 이야기를 했지만 FTA가 우리 사회의 이익이냐 손실이냐 뭐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고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관세를 없앤다는 거예요. 국가를 넘어갈 때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관세를 없애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서로 간의 교역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미국에 많이 팔아먹고 그 대신 농산물들은 미국 걸 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넓은 땅에서 자라는 소고기라든가 뭐 쌀값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미국에서 더 좋은 품질의 쌀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농민들은 손해보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반도체와 전자제품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남는 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을 보상해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보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FTA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적으로는 개선되었느냐, 계약되었느냐 이거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삼는 것이 보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사람이 칼도 힉스라는 기준이 있고 스키토프스키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스키토프스키 기준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1학년 입장에서는 요거는 좀 더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본적으로 칼도 기준 요거에 대해서만 명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좀 그럼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Q의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상태죠. 요 D에서 E를 잇는 요 효율 경계, 그렇죠? utility, possibility curve라고 하죠. 효용 가능 경계 쪽으로 나아가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요 사이는 무조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로 간다고 그랬을 때 T가 개선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은 뭐냐면 이 T도 이 RGS라고 하는 이 효용 가능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이동하는데 손해본 것을 보상을 해주고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칼도 힉스 기준의 보상의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이야기들은 나중에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그림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좀 만족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쉽지 않은 개념이 나오는데 사회후생함수와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개념이 또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후생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미시경제학에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잘 살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사회후생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리주의자냐 평등주의자냐 롤즈냐 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일어나려면 이 사회후생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제약선 아래서 최선의 가장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이 재정학자들의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로우라는 사람이 이것을 증명한 거죠. 실제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런 정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에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조건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조건은 보편성, 완비성, 이행성, 비독재성, 제3 선택 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5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5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하에서는 이 비독재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선택의 최선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려면 굉장히 그 재정학 책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1학년쯤 상황에서 맛보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고 하는 사회 후생 함수를 그려본 건데 공리주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벤단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요 사회 후생 함수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배우게 되는 우리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그 맥시멈 프린시플이 적용되는 극단적인 평등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꺾인 그래프로 나타나고 이 둘 사이의 중간은 이렇게 상당히 평등주의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커브로 나타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 함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Social Indifference Curve, SI 또는 사회 후생 함수, 소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 행복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M에서 N까지 나타내는 이것은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하에서 요 접점, 고등학교 시절에 그 2차 함수 이런 거에 접점 구하는 것들 공부하셨잖아요. 이 Z점이 최상의 점인데 이 Z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조건들, 5가지 조건들이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를 증명한 것이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LO의 impossibility theorem, 그러니까 social welfare function 기준으로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보면 차선의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second best가 차선입니다. 선은 최선할 때 베스트고 차선인데 자동차선이 아니고 second best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케네스 에러가 이야기했잖아요.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은 뭐예요? 차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선택 조건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명확하고 엄격한 분석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과목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 자체가 인지적인 한계, 생각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다 생각할 수 없죠. 항상 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대체적으로 최선의 선택보다는 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만족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bounded rationality, 행정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는 좀 만족할, 최선의 선택보다는 만족한 수준에서 하는데, 그러면 최선은 아까 불가능성 정리에 의해서 최선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럼 차선이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건 좀 더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선도 알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 차선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N개, 10개 또는 100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이 방정식에 해가 없어요. 불가능성의 정리에 의해서. 해를 찾지 못했을 때 베스트가 아닌 세컨 베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10개의 조건이었다면 9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그것이 차선일까? 그럼 9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7개, 8개 조건을 만족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일까? 당연히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럼 9개의 조건 만족하면 그게 더 좋은 조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그것이 차선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차선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차선이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 보장은 될 수 없다는 개념이 차선의 이론이 되겠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 H점이 소셜 웰페어 펑션하고 요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그 효용 가능 경제랑 접하는 가장 좋은 점입니다. 요 점이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졌으면 다른 점 중에서 최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A, L, E, B 중에 생각해 보면 요 A점 여기가 더 조건은 더 많이 만족합니다. 그러나 2점 그보다 덜 조건을 만족하는 2점보다 이 A점이 사회 후생이 더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당연히 10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그게 최선이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해졌을 때 그러면 9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차선이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8개 조건만 만족시키는 것이 더 9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사회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차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당연히 차선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만족시키면 9개인 것처럼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선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경제학에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 6강에서 나오는 후생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책을 읽어보고 뭐 교과서 다른 나오는 것도 읽어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해를 하시되 굳이 뭐 정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정학 책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것을 100% 이해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강은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의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케인즈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 행정학자들이 한번 새겨야 될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46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중요한 책은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그러니까 그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The political problem of mankind.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is to combine three things. 세 가지를 combine. 이렇게 잘 조합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저글링. 공 세 개를 이렇게 굴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2개 굴리는 것도 힘든데 3개를 이렇게 굴리려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 세 가지가 뭐냐? Economic efficiency, social justice, individual liberty. 즉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정의와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사실은 시작할 때는 이 세 개를 다 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거 경제정책 실패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부분도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고. 유일하게 좀 할 수 있는 것이 소셜 자스티스,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장관들 임명되는 거 도덕성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게 정말 소셜 사회 정의가 서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저글링이라고 하죠.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주고 사회도 정의롭게 해주고 이게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도 정의롭게 개인의 자유도 늘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대통령이란 자리 또는 이제 그 정책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컴바인 하는 것이 좀 인류의 과제인데 폴리티컬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낭만적인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냉철한 그렇죠? 쿨 헤드로서 이게 소셜 저스티스는 웜 하트 이런 것 이게 따뜻한 가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셜 이피션시라든가 인디비주얼 리버티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따질 것들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장관이나 실제 정책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사견이고 수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학도지만 경제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fficiency와 justice와 liberty를 함께 좀 실현하는 공무원 생활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강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